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지도단원 소리꾼 방수미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벌써 2021년도 3월이란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은 정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떤 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약간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백신도 접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치료제도 개발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활기찬 2021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제가 저번에는 김소희 명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미산 박초월 선생님의 예술세계와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초월 선생님은 김소희 선생님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신분이죠. 하지만 그때 김소희, 박녹주, 박기와 함께 정말 그 시대를 풍미했던 멋진 여류 명창입니다. 또 저의 스승님의 스승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조관우 씨의 아버지인 조통달 선생님이 저의 스승님이시고요. 조통달 선생님의 스승님이 바로 박초월 선생님입니다. 박초월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초월 선생님의 호적명은 바로 삼순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요. 셋째 딸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삼순이라고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조금 생각을 더 하셨으면 더 예쁜 이름이 나오셨을 텐데 셋째 딸이라고 해서 삼순이란 이름을 또 지어주셨네요. 아버지 박덕삼은 남원 지방의 유명한 무계 집안의 자제분이었습니다. 무계라고 하면 바로 무당의 자식이었지요. 박덕삼도 굿을 직접 하는 그런 무당 역할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초월이란 이름은 예명이긴 하지만 그 당시 우체국장을 하던 분이 박덕삼의 그 태몽을 박초월을 이제 낳기 전에 하늘에서 달이 삼키는 그런 꿈을 꾸어서 얘기를 해줬더니 그 당시 우체국장님께서 딸이 낳으면 초월이라고 지어라 라고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박초월의 출생지는 남원시 운봉읍 비전이라는 말이 있고 또 순천 주안면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녀의 복잡한 가정사에 기인한 건데요. 그녀의 아버지 박덕삼은 부인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박초월은 그 두 번째 부인 송 씨가 박초월의 어머니인데 그 송 씨의 고향이 바로 순천시 주안면이며 박초월은 그곳에서 9살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있는 운봉 비전마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사실 박초월이 살던 그 운봉 비전마을은요, 가왕 송흥록이 살았던 곳인데 그 가왕이라는 뜻은 바로 노래의 왕이라는 그런 호칭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용필 씨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왕이란 칭호를 또 조용필 씨에게도 붙여주곤 합니다. 가왕 송흥록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송흥록은 바로 우리 판소리의 동편제를 만들어내신 분인데 그러고 보면 박초월이 가왕의 고향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판소리를 꼭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전에 그 박초월 선생님의 유고를 바로 운봉 비전마을로 옮기는 그런 행사를 치렀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박초월 선생님은 남원에서 가왕 송흥록의 제자인 김정문과 박봉래, 박중군으로부터 판소리 수업을 마친 후에 다시 송만갑에게 소리를 배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만갑은 바로 송흥록의 종손입니다. 송흥록 또한 무계 집안의 자제분이었는데 그의 종손이 바로 송만갑이었습니다. 그에게 소리를 배운 박초월은 1932년 전주에서 열린 전국 남녀 명창대회에 참가하여서 17의 나이로 바로 1등상을 받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당시 일본의 폴리돌 레코드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음반을 취입합니다.
이 이후 박추월은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소희, 박귀희, 박록주와 함께 우리나라 여자 판소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박추월 선생님은 사실 판소리에도 정말 능하셨지만 창극에도 정말 상당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해요. 특히 월매역은 조선 최고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정도였는데요. 그때 동일 창극단에서 박귀희 선생님과 짝이 되어서 창극을 많이 공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월매역은 이제 춘향전의 월매역은 뭐 어사상복막이라든가 그 내용은 뭐냐면 월매가 이도령이 장원급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후원에다가 항상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대목인데요. 이몽룡이 과거 급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로 이제 남원을 암행어사로 내려와야 했기 때문에 이제 거지 행세를 하고 오지요. 그러면서 그 월매와 이몽룡의 서로 주고받는 티티타카가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 대목을 정말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박추월은 그 40세가 되던 1955년에 영화 춘향전에서 창을 담당했는데요.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에도 그 조상현 선생님께서 도창역으로 그 영화 전반에 판소리를 이렇게 까는데 이런 기법은 바로 1955년도에 최초로 시도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이규환이라는 선생님께서 감독과 각본을 담당을 했는데 침체했던 영화의 활기를 되찾아준 그런 작품이라고 평을 받고요. 1월 16일 날 개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955년 1월 16일 날. 그래서 그 당시 1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박추월 선생님만 판소리를 그 영화에 하신 게 아니라 검은고 명인인 신쾌동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쑥대머리 아시죠? 쑥대머리 귀신 용용 이 음악을 만드신 바로 임방울 명창도 그 영화의 창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은 지금 뭐 이날치 밴드라든가 뭐 싱싱 밴드라든가 이런 지금의 현대의 예술가들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1955년도부터 다양한 장르에서 콜라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955년 4월 초에 박귀희와 김소희 등과 함께 한국민속예술학원을 설립하였는데요. 그리고 그해 1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아일보의 후원으로 시공간에서 첫 번째 원생 발표를 열었습니다. 이때 한국민속예술학원에 들어온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한국민속예술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던 김소희를 비롯하여 박귀희 그리고 김현수 선생님 그리고 한영숙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살풀이 한영숙류의 만드신 분인데요. 한영숙 선생님과 원색 전원이 참가해서 한 달간 발표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 한국민속예술학원은 바로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 지금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의 전신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음악, 민속악을 했던 분들이 배움이 짧아서 그런 서름을 많이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소희 선생님과 박귀희 선생님과 박추월 선생님께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지금 석관동에 그 학교를 마련하셨습니다. 박추월은 또 1976년 서베를린에서 그때는 동독, 서독이 나누어져 있을 때였지요. 서베를린에서 열린 국제현대음악제에서 수군가를 완창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 독일의 많은 분들이 수군가를 듣고 정말 감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판소리가 말로 하는 예술인데 어떻게 외국에서 통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훨씬 더 각광받는 게 우리의 판소리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은 인식이 달라져서 판소리를 알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다행인데 이때 당시 1976년에 박추월은 국제현대음악제에서 바로 수군가를 완창을 했지요.
이 무렵에 우리 판소리가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김소희 명창의 생애사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소희 선생님도 카네기홀, 그리고 박동진 선생님도 그 당시 해외에 많은 나라에 가셔서 우리나라 판소리를 알리는데 정말 열심히 공연하시고 지금의 판소리가 이렇게 전해 내려올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서베를린에서 수군가를 부른 박추월은 1년 후에 백병동과 윤희상의 초대를 받아서 다시 독일에 가서 이번엔 심청가를 불렀습니다. 백병동 선생님은 서울대 지금 명예교수신데요. 우리 시대 최고의 작곡가로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윤희상 선생님은 독일에서 활동하신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 선생님이신데 통영에 가시면 그분의 고향은 산청이고 통영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또 베를린으로 독일로 가셨는데 통영에 가시면 윤희상 선생님의 그 박물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백병동 선생님을 뵀던 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 네. S대학교 시험을 볼 때 바로 시험 감독으로 백병동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시험 중간에 한 12마디를 작곡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계속 제 옆에 서 계시면서 제 답안을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근데 그분이 백병동 선생님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고 나서 백병동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웃겼을까요? 네. 그때 베를린에 거주하던 윤희상은 한국적 심성의 대표 작품이 바로 심청가에 심취하여 있었는데 이 모티브로 한 오페라, 바로 오페라 심청을 미넨 올림픽의 문화의 행사로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희상에게 판소리 심청가 완창은 자신의 작품의 근원을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윤희상에게 박추월의 심청가는 감동 이상의 경이로움이었다라고 눈앞에서 현현되는 박추월의 판소리를 직접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 음악의 진수를 맛보아노라고 인터뷰에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판소리를 듣고 감동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날치 밴드의 그 창작된 편곡된 곡의 전통 버전을 제가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편곡하신 장영규 선생님이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왜 고맙냐고 말씀을 여쭤봤더니 자기들의 근본이 되는 음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노래를 해 주셔서 자기들이 근본 있는 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계 그리고 또 우리 더 넓게 우리 예술계는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며 서로에게 감동받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박추월의 성음은 대통 속에서 나오는 성음이라고 박귀 선생님께서 정의했는데요. 대통이 뭐냐면 대나무 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큰 풍채에서 박추월 선생님 제가 직접 만나 뵌 적은 없는데 사진을 보거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뵈면 정말 여장부세요. 그 울림통이 정말 큰 그런 몸에서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 내뿜으셨다는 걸 듣고 저도 감동받았고 또 그 시대의 후배들, 선후배들이 박추월의 소리는 정말 최고다라고 평가해 줄 만큼 정말 최고의 여자 소리꾼이었습니다. 박추월이 남긴 음반으로는 수군가 그리고 심청가 심청가는 없고 사실 수군가, 흥보가만 완창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육자배기, 흥타령 등 몇 개의 단가가 있는데요. 이 중 육자배기는 1934년경 일본 폴리돌 레코드사에서 녹음한 음반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남긴 육자배기 중에 꾸마꾸마 무정한 꾸마라는 그런 육자배기가 있는데 제가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마 무정한 꾸마 오시는 이문
꿈꾸마 우신 언제만 보내지 말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육자백입니다. 뒤에 좀 더 가사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잠깐 잘랐습니다. 왜냐면 그 육자백에는 사실 좀 길거든요. 뭐 단가랑 판소리랑 좀 다르게 6박자, 그래서 육자박이 또는 육자백이라고 하는데 6박자를 기본으로 한 소리가 바로 육자백입니다. 그래서 박초월 선생님의 이 꾸마꾸마는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정말 비루한 소리지만 박초월 선생님의 소리는 그 서슬 있다고 해요. 그런 애원성과 그런 뭐랄까요, 그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약간 소름 끼치게 하는 그런 목소리 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감히 제가 불러보았습니다. 판소리계에서 박초월의 소리는 흔히 박초월바디라고 부릅니다. 김소희 선생님도 만정제라고 하고 박초월 선생님도 호를 따서 미산제라고 하는데, 그 박초월의 소리들은 어느 한 바디에 오롯이 전승했다기보다는 여러 바디를 취합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그 판소리 어법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박초월 바디, 김소희 바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판소리를 전해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소리꾼들이 이렇게 한 선생님한테 머무르지 않고 정말 좋은 선생님의 덧음, 좋은 선생님의 목구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 자기만의 색깔로 만들어서 선생님들 것들을 다 배우고 숙지한 다음에 이제 지금 같으면 방수미제 이렇게 만들으셨겠죠. 그래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판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박초월은 국악계에서도 아주 뜻깊은 일에 착수를 했는데요. 1964년에 그동안 국악인들이 잊고 있었던 선대 명창들의 위령제를 곳곳에서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말 조선 초기의 명창인 하한담이나 조선달 등 후사가 없는 자손이 없는 모든 명창들을 박초월 선생님께서 그분들의 위패를 156명의 신주를 모시고 해마다 그분들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박초월의 생애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나중에 조금 더 어른이 되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화를 보면서도 박초월은 정말 인정이 많은 소리꾼이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 현재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이 그 어떤 명창보다도 정말 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는 이제 유망 신인들에게 레슨비를 받지 않고 가르치거나 장학금을 주어서 그 후진 양성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초월은 그래서 국악계 대모이며 정말 넉넉한 거인이라는 또 별칭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또 박초월의 집안에는 정말 명인 명창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의 언니 점례 씨는, 저는 이분 만난 적 있어요. 박점례 씨. 제가 조통달 선생님께 배울 때 그 할머니셨거든요. 조통달 선생님의 어머님이셨죠. 그래서 항상 저에게 그 신미야 그러셨어요. 그때 여든이 넘으신 나이여가지고 연세셔서 저 딱 오면 수미야 그러니까 숨이 발음이 안 되셔서 신미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 우리 박점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점례 씨의 아들은 바로 대금 명인이신 서용석,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서용석 선생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 언니의 아들을 입양을 하셨죠. 박초월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조통달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조통달 선생님의 아들이 또 조관우가 있고, 또 박초월의 남동생인 수종에게는 대금 명인인 박동현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조통달 선생님만 생존해 계시고, 그리고 박동현 선생님께서도 저도 뵌 적이 있는데 저희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을 이제 지내셨고요. 서영석 선생님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뵀어요. 정말 인정 많고 정말 재담 좋고,
그리고 항상 푸근하게 인사 받아주시고 감싸주시던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그런 정말 제가 태어나서 뵐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정말 저에게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박초월의 소리에서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것은 바로 계면조 위주의 창법인데요. 박초월은 슬픈 가락 위주로 판소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흥부가에서 가난타령 앞에 슬픈 대목을 여러 대목 잇대어 부르는데, 이것은 서편제의 다른 명창들하고는 좀 다른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흥부가를 보면 이제 가난타령이 있어요. 가난타령이 뭐냐면 8월 추석은 돌아왔는데 다른 집은 먹을 것이 있어서 뭐 전도 부치고 뭐 송편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먹을 게 없어서 흥부 마누라가 자탄을 하는 대목이 가난타령인데요. 가난타령 2개 나오는데 앞에 가난타령 그리고 뒤에 가난타령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소리는 뭐 박록주바디도 그렇고 동초바디도 그러면 앞에 소리에 슬픈 곡이 별로 나와 있지 않고 안일이로 전환을 해서 가난타령 계면조 소리가 나오는데, 박초월 바디는 이제 흥부가 자식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막내 자식을 어르는 자장가 대목이 있거든요.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천태산도 할미 돌듯이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이러면서 자장가를 부르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어미젖을 먹고 잠을 자야 하는데 어머니도 못 드셨기 때문에 아기가 배고파서 계속 우는 대목이에요. 그러더니 아기를 재우는데 또 흥부 11번째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울고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동네 아이들이 다 송편을 먹는데 나도 하나만 달라고 했더니 그 자기들 다리 사이로 지나가면 송편을 준다고 해서 얘가 또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다리 속으로 들어갔는데 애들이 송편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왜 안 주냐고 했더니 뺨을 때리고 자기를 너무 많이 때렸으니까 엄마 나 송편 3개만 해달라고, 하나는 입에 물고 2개는 양손에 들고 애들한테 조롱하면서 먹는다고 이렇게 소리를 하거든요.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저기요 나갈 적에 뒤에 놈 떨어져 앞에 와 붙고 그 뒤에 놈 떨어져 앞에 와 붙고 다음 놈 떨어져 앞에 와 붙고 한정없이 기어가다 보니 무릎이 못다 헤어지고 유혈이 낭자하였기로 내가 욕을 좀 모였더니 송편은 못 사오고 뺨만 좋게 때려주니 송편 3개만 허여주면 1개는 입에 물고 2개는 손에 갈라지고 초롱하여 가면서 먹을 나요 하면서 흥부 11번째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슬픈 소리를 앞에 2대목을 이어서 바로 눈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눈대목이 여기서 중요한 대목, 아리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눈대목을 이제 부르는 거죠.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수스런 가난이야. 그래서 이렇게 슬픈 대목을 계속 점층적으로 쌓아가면서 부르는 소리가 바로 박초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초월은 계면조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판소리 조는 크게
우조, 평조, 계면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조는 씩씩하고 호기 있게 부르는 창법이고요. 평조는 화평하고 담담하게 부르고 계면조는 애원하듯이 처절하게 부르는 창법입니다. 보통 계면조, 우조, 평조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소리를 이제 이어가는데 박초월의 소리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한 슬픈 소리로 계속 엮어가서 정말 슬픔이 최고조에 달할 정도의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박초월의 소리입니다. 이 이유는 박초월의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그 시대 상황이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양반에게 부잣집에 받아서 부르는 판소리에서 이제 무대화되어 갔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그러다 보니 양반이 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 시대 서민들이 듣는 소리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서 서민들의 입맛에 그리고 서민들의 기호에 반영해서 계면조 위주의 소리길을 걷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 슬픔의 호소력을 증대시켰다는 점이거든요. 일제의 가혹한 식민 정치는 그 판소리의 중요한 기능인 풍자와 비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표출한 자기 방법으로 바로 판소리를 계면조 위주로 소리를 만들어 갔고요. 또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면서 6.25를 거치면서 더 극대화가 됐습니다. 그 계면조는 그 자체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의 반영이기도 했지만 우리 시대의 부정적 산물이 바로 계면조의 성장 그리고 계면조의 활발한 활동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초월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춘향가를 월매를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불행히도 박초월 선생님의 춘향가는 완창 음반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약간 토막 소리로 저도 이제 조통달 선생님께 토막 소리로 배웠는데요. 실제로 박초월이 소리하던 시기는 그 완창을 주로 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박동진 선생님께서 완창을 처음에 이제 하셨고 그 전 선생님들은 사실 완창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눈대목 위주로 소리를 공연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반으로 남아있는 소리가 바로 흥보가와 수군가입니다. 근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선생님께서는 흥보가와 수군가를 그렇게 많이 부르진 않으셨대요. 춘향가를 즐겨 부르셨고 심청가를 또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3년 수군가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리꾼 당사자와 연구자들의 그 생각이 불일치했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또 이제 판소리가 걸어온 하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는 줘야 하는데 춘향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받았고 또 심청가는 다른 사람이 받았으니 당신은 수군가로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께서는 즐겨 부르지 않으셨던 수군가를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셨습니다. 박초월 소리의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 약자의 저항이 담겨져 있는 소리라는 것에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슬이 담겨 있다는 소리인데요. 그녀는 자기보다 못한 후배들 그리고 후사가 없는 선배님들을 생각할 만큼 서민의식이 담겨 있는 소리를 하신 여류 명창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거인이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따뜻한 품이 있었던 소리꾼임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박초월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통달 선생님께서 소리를 배운 게 1984년도부터였는데 박초월 선생님께서는 그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박귀 선생님도 제가 뵌 적이 있고 박동진 선생님도 뵙고 김소희 선생님도 뵀지만 박초월 선생님은 실제로 제가 얼굴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박초월 선생님의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친근한 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 그냥 조통달 선생님의 어머니고 그 시대 전무후무한 여류 명창이고 정말 큰 품을 가지신 분이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수업을 위해서 그분의 생애사를 제가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박초월 선생님 같은 그런 넉넉한 품을 가진 그런 소리꾼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박초월 선생님의 소리를 제가 조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산재 흥부가 그리고 미산재 수군가를 제가 배웠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 소리입니다. 지금도 제가 자주 부르고 또 저희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소리인데, 흥부가 중에 흥부 매 맞는 대목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부 매 맞는 대목은 뭐냐면, 흥부가 놀부한테 쫓겨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놀부네 집에 찾아가서 놀부 형님한테 쌀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놀부가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으니 품이나 하나 파라고 하면서 매를 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흥부가 중에 눈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눈대목은 바로 우리 서양 음악으로 보면 아리아라는 얘기입니다. 아리아는 그 에어, 공기에서 어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공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서양 음악의 오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리아고, 또 우리 판소리 중에 눈, 뭐 태풍의 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분을 저희가 그분의 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오복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눈이라고 하는데, 눈이 좋은 걸, 그래서 판소리는 눈대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차림에 볼짝 씨면 다 떨어진 헌도 뽑아 불간자종이 땅줄 뒤통나기 졸라매고, 서리 아침 치운 날에 발장 대고 옆걸음 저 이리저리 건너간다. 형님 동생 흥보 물아니요. 놀보가 흥부란 말을 듣더니 대경 칠색으로며 개뉘시오. 형님 동생 흥부로 소이다. 여보시오, 나는 구대차 독신으로 내려온 줄은 삼척 동자도 나는디 어린 동생이라니 웬 말이오. 아마 집을 잘 못 찾아왔는가 보. 흥보가 필면 될 줄로 알고 두 손 합장 꿇고 피난이다 형님 저쪽을 피랍니다. 이 몹쓸 여러 목숨이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 형님을 찾으러 왔소. 그제 하루를 굴부은 처자가 어제 아침을 그저 입고 어제 하루를 굴부은 처자가 오늘까지 굶었네다. 만사권 부자 형님을 두고 굶어 죽기가 원통합니다. 오니가 바로 흥부냐? 말을 듣고 보니 불쌍하게 되었구나. 너 온 짐에 볼이나 좀 가져갈래? 아이고 형님, 흉령곡식으로 늘려 먹기는 쌀보다 보리가 훨씬 더 낫답니다 형님. 그놈 들려 먹는 속 도주어다.
그래라. 여마당새요, 저기 저 동편곡간으로 가면 쌀쟁여는 쌀곡간이 있겠다. 쌀로 몇 셈 드릴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옆으로 가면은 보리쟁여는 보리곡간이 있겠다. 보리로 몇 셈 드릴까요? 너 금방진 놈 그 가만히 있어. 그 뒤로 가면은 작년에 지리산서 도끼자루 하려고 좋은 박달 방망이가 있느니라. 이리 가지고 오너라. 오늘 한 놈 시크롬이 있다. 대문을 딱딱 그러지 않가 놓고는 놀보라는 놈의 흥보를 때리란디. 놀보는 거는 마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이에 반짝 좋게 들고 걷다 이놈 강도놈아. 나의 말을 들어봐라. 잘 살기 내 복이요 못살기는 네 팔자라. 나라 옥섬이나 주자원들 바닥에 큰 노적을 다물러물에 쌓였으니 이놈 주자고 노적을야. 정관이나 주자원들 용봉장 큰 게 안에 가득가득 개를 지어 갯속 안에 들었으니 이놈 주자고 갯돈이 올려. 몽둥이를 들어매더니 다름아니 구랭이 치든 좁은 물에다 배락치든 딱딱. 아이고 형님 방 터졌어. 후딱딱. 아이고 형님 얼른 부러졌어. 사람 좀 살려주오. 그러니까 바로 흥부가 중에 흥부가 놀부에게 매맞는 장면입니다. 이 뒤에가 이제 놀부처가 주걱을 들고 나와서 흥부 뺨을 때리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저도 우리 제자들 초등학생을 가르치는데 흥부전을 잘 모르더라고요. 네. 부모님들이 전래동화를 많이 안 읽히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 소리를 배우기 전에 그 동화를 읽으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박철 선생님께서 조통달 선생님께 가르쳐 주셔서 조통달 선생님께 제가 배운 흥부가 중 한 대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수군가인데요. 박철 선생님께서 그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으신 소리가 바로 이 수군가죠. 수군가 중에 가장 초합 대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국 광리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대연을 배설을지 삼해용왕을 청하니 군신 빈객을 좌우로 늘어 세우고 수삼일을 즐기더니 과음하신 다시 온지 남해용왕 우연 득병하여 백약이 모여라 홀로 앉아 단식을 하시는디. 그러니까 이제 남해용왕이 궁궐을 새로 지어서 파티를 열었던 거죠. 그래서 약주를 많이 하셔서 이제 간 쪽이 좀 안 좋아지셔서 탄식을 하는 대목입니다. 갑상을 탕탕 두다리며 단식과 울음을 운다. 용왕 개구로대 개연 명그러도 수정 궁궐 덮어 곳에 버도 없이 누웠은 듯 화타 변잘게 없었으니 어느 누구가 날설 일거나 웅정혼 용석으로 신세
산 울음마을 운다. 이게 바로 이제 수금과 초합이고요. 여러분 잘 이제 또 좀 귀에 익숙한 소리를 좀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아시죠? 그 범 내려온다의 원곡을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헌님생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영계 축제 제지고 몸은 헐숭 불이란 잔 한 발이 넘고 동해 같은 내 딸의 전동 같은 앞다리 새나 같은 발톱으로 원동 사람 백사장으로 잔디뿌리 강모래 잘 어치고 주홍잎 떡밥을 내고 자리 앞에가 우뚝 웅행행행 하는 소리 산초가에 대놓고 땅이 뚫고 지난 듯 자리가 깜짝 놀래 무구왕 채고 가만히 엎쳤을 적. 이게 바로 범 내려온다의 원곡입니다. 그러니까 박초연 선생님께서 수군가로 첫 인간문화재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형문화재가 되신 분이 바로 남혜성 선생님이신데요. 남혜성 선생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혜성 선생님도 또 저의 스승님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박초월, 조통달, 또 박초월, 남혜성에게 전해 내려오는 소리가 바로 지금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뭐 음악의 어머니, 뭐 바흐, 핸델은 많이 아셔도 우리나라의 여류 명창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리꾼들 그리고 명인들은 잘 모르시죠. 이번 수업을 계기로 해서 박초월 선생님, 김소희 선생님, 신쾌동 선생님, 임방울 선생님 이름 한 번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 요즘에 의식의 전환이 이제 잘 돼서 소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이 수업을 계기로 소리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쯤 우리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찾아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수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